스타트. 그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험에는 소화수조, 네. 저수조 외에 지난 시험 보면 네. 그 대상이 연가자 연 5천 제곱미터, 네. 가스 시설에 100톤, 네. 그다음에 자원 시설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외 대상에 네. 우리 그 소방 설비 대상에 보면 네. 설치 제외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네. 근데 여러 번 나오는데 네. 그게 왜 가스 시설이 면제해줘?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는 가스가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 시설을 왜 이제 그 걔네들을 별도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위험물에 있는 저장 탱크들이 있는 예. 그러니까 LNG, LPG류 이런 요즘 도시가스법에 따로 방호 시설이 있어서 그런 그 거니까. 방호가 우리 거하고 좀 달리 네. 명징하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물 제조소를 가면 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분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그때는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우리 법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압가스법이 따로 있나? 네. 고압가스법 따로 있죠. 근데 그 방호 조치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 설비처럼 상세히 안 돼 있고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설치 제외에 위험물 가스 시설 어쩌고 돼 있고 그 다음 줄에는 위험물에 100톤 어쩌고 돼 맞아요. 이건 저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히 빠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설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떤 대상물, 이건 제외 이런 네. 것들이 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있고 아니면 타법에 의해서 그게 기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몇몇씩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죠.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준용하는 네. 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준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소방설 중에서 세 가지 설비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소화 설비, 네. 그리고 피난 설비, 경보 설비. 그러니까 그렇죠.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소활동과 소화용수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없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따로 자생해서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왜 그 무슨 가스 시설 100톤은 왜 비싸가지고 사? 그러니까 이게 대상은 있는데 네.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그걸 준용하게 또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각형도 아니고 오각형도 아니고 진짜 지 맘대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는 이건 약간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털면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털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화수주, 저수주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스프링클러, 그러면은 설치 제외, 그럼 가스 시설 꼭 나오고, 맞습니다. 뭐 할 때 가스 시설 꼭 나오고. 간이는 뭐 그런 것들 빼는 건 없지만 네. 스프링클러 같은 그래서 경우는 이제 뺄 수 뭐 있는 가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맞습니다. 남기는 맞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게 여하튼 우리 걸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아예 나몰라라 할 거냐. 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든요. 예. 소방 대상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만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대상물에 명시돼 있는 거. 근데 가스 시설은 특정 소방 대상물도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방시설을 넣는 게 바람직하냐를 따져보면 그래서 전에는 하여튼 뭐 설치 제외하면 꼭 가지터가 꼭 나왔거든요. 예, 가스, 그래서 지하, 저는- 터널 빠지는 게 지하철이 많은데 근데 가끔가다가 가스 100톤은 또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무슨 뭐 저장 30톤 뭐 용기 맞아요. 뭐 최대 맥스 인허가 받을 때는 다들 어. 철저히 지키고 그렇죠.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그 그렇죠. 외에는- 뭐 30톤 100톤이 튀어나와도 갑자기 대부분 가스는 제외 항목에 가스 시설, 지하구, 터널은 맞아요. 제외가 많아요. 이게 제외되는 형태도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많게 제외되어 있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네. 그렇죠. 그 다음 질문이요. 톡 보내드렸는데 그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경우에 네.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이 없다 네. 보니까 그 압력 챔버식이 잠깐 있고 말씀 좀 끊으면
위험물 저장 처리의 제조소 등 가스 설비 두 가지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맞아요. 예. 그런데 세부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시설법을 준용하게 됐는데 시설법 준용에서 빠지는 명징한 이유는 없다. 없다. 이게 말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묻고자 하시는 게 저기 전자식 네, 압력 전자식 스위치.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그 NF 미국식의 경우는 네. 여기다 그 체크 밸브가 여기 있고 체크 맞습니다. 밸브 여기 있고 체크밸브 안쪽에서 그 오리피스가 네, 조그마하게 2.3인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고 여기 거리는 1.5m 띄워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1.5m 압력 스위치 띄우고, 달아라. 네, 맞아요. 이게 미국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실제 이렇게 갖고 있지 않나 봐요. 네. 그냥 그 주 배관에서 네. 그냥 따서 맞아요. 그 압력 스위치 달아놓고 맞아요. 전부인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측 배관에서 예. 25mm나 20mm를 따서 그냥 네.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달려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펌프가 이렇게 주 펌프가 있고 네. 그 이거 예비 펌프, 그 조끼 펌프가 중간 펌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요새 이 압력 스위치에서 어느 정도 쓰면 너좀 예비 조끼 중화 펌프 돌을 때가 됐다 신호 보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주 펌프 돌을 때 됐다 맞죠. 돌아 네.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압력 스위치는 원래 이제 우리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고 불리는 것 중에 압력 챔버가 있고 예. 전자식 압력 스위치 기계식이 있는데 예. 다 기본은 체크밸브 2차 측 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원칙.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측의 압력이 저하되면 그게 내부도 다이어프램으로 다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체크 밸브하고 개폐 밸브 있으면 개폐 밸브 이후로 달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압력 챔버도 거기 달고 압력 스위치 개폐밸브 2차 측, 개폐밸브 2차 측 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저는 그렇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더 주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주 배관에 이제 체크 있고 개폐 밸브 예. 개폐 밸브 후단에다가 압력 챔버도 거기서 따오잖아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개폐밸브 2차 측으로 달아라라고 하는 말은 없고 있습니까? 그 방화공 신문 핸드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다음 미국은 그 체크 밸브 개폐 밸브 중간에서 따와라라고 하고 한국은 개폐 밸브 시험 밸브 말고 이 압력 챔버 밸브 압력 챔버는 개폐 밸브 2차에서 따오는 것으로 그다음 미국은 중간에서 따온다라고 기동용 개폐밸브의 2차 개폐밸브 어떻게 달아라고 하는 게 없네요. 우리가 지금 다는 것들은 뭐 압력계 어떻게 달아라 뭐 개념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압력계를 어떻게 달아라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2차 측에 달면 되는데 명징하게 개폐밸브 2차 측에 달라라 라고 규정은 없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달 수 있죠. 예. 미국은 중간에 달아라라고 하고 네.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 압력 감지 배관이 있고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가 있죠. 압력 대가 또 있나요, 그거는? 압력계는 원래 달리는 위치다. 이게 있고 그렇죠. 압력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일반 설비 똑같은데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가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그렇죠. 두 번째 NFPA에 따르는 형태는 전자식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차피 그 압력이라는 게 그냥 그 공기층이 있으면 압력 감지가 느려지고 네. 없이 그냥 물로만 돼 있으면 압력의 변화가 즉시적으로 스위치로 연동되다 보니까 그죠. 그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써서 미국도 그 방법을 쓰게 되면 헌팅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압력이 급변하게 돼 있으면 무조건 수축력이 생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력 수학계표 장치 공기층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자식을 달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수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헌팅이. 헌팅이 예, 생겨서 우리도 밑에 챔버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판매하는 곳이 1리터의 압력 챔버를 가진 모델들이에요. 살짝. 예. 진짜. 그러니까 얘는 저도 약간 안타까운 게 이게 의도는 이해되나 약간 기괴해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방화하고 순환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일종의 U자가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것도 헌팅 방지하기 네, 위한. 헌팅 그래서 방지. 압력계도 그게 말려져 있는 압력계 타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1차측 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넣는 거 U자관처럼 맞습니다. 그게 바르고 헌팅 방지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감지 배관 하나로 네. 그 주배관, 그다음에 주펌프, 예비펌프, 중화펌프.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 2차측 배관, 배밸브 2차측이든 체크 2차측이든 그다음에 거기 내부 그 압력 압력 배관이 그러면 주펌프용 그 압력 감지관 따로, 네. 충화펌프용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죠. 얘 하나로. 2차측 배관에 그럼 제가 네. 좀 이게 그리고 이제 감지 배관이라고 치면 네. 그 그게 이제 2차측에 수격 방지기의 1차측에 있는 위치거든요. 그게 주배관, 네, 뭐 주배관 여기 있고 이거 수격 방지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주펌프 수격 있으면 방지기 1차측에 옆으로 배관을 따서 그렇죠. 이게 기동 수압 계표 장치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화펌프다. 네.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뭐 여기서 저기 세팅을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이 정도 되면은 좋아 너 맞습니다. 중화펌프 줄 때가 됐다. 어차피 2차측의 압력은 그 압력 스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충화 펌프든 주 펌프든 같은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화펌프가 먼저 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화 펌프가 먼저 돌게나 만들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제가 하여튼 저기 NFP 기준만 달달달 암기했다가 그 지난번 시험 같이 현실적인 문제점 써놓으니까 펑 쪄버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묻는 게 문제점이지. 그렇죠. 요즘같이 모호한 시험 대세에 네. 그러한 구술형을 질문해 주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네. 옳지 않은 답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의 메인 테마는 지금 이제 4월달에 개정이 되는 전기차 과제 대응 가이드. 그게 이제 저는 전편이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논의를 한번. 이게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의 강점은 제가 보기에 다채로운 연구와 실적이 있죠. 이건 실질적으로는 청에서 하든지 기술원에 해야 될 일을 기술원 못지않게 약간 대상 사업 다 선정도 잘하고 그리고 실물 시험을 많이 해보고 우리가 기술력만 따져보면 기술원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나와져 있는 이게 둘 다 같은 기능이거든요. 국립소방연구원도. 근데 국립소방연구원은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이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든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내가 보는데 그런데 좀 더 이게 약간 민영화되어 있는 쪽이 국립소방연구원 같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실험과 데이터에 끊임없는 이런 거. 근데 소방산업기술원은 그러니까 소방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기관이다 보니까 네, 약간 폐쇄적이고 하는 것만 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봤을 때는 뭐 공부 안 한다고 해. 웃을 인력은 많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기술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석박사는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가서 우리가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각종 실험 연구 결과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나중에는 진짜 지적재산권처럼 해서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은 좀 발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도 대대적으로 막 바뀌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죠. 페이지 한번. 근데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바뀐 것처럼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뭐 전기자동차 화재 전이 특성은 열폭주야 뭐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라서 그게 데이터화 한 게 되게 대단하네요, 그죠? 열폭주는 답을 잘 쓰는 방법은 폭주라고 하는 게 발열과 방열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과 방열 관점은 아레니우스식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발열은 열이 발생하는 루틴이고 방열은 냉각 루틴인데 예. 그러니까 냉각이 발열에 맞춰가지고 더 커지면 상관없지만 예. 항상 제한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제한을 초월해서 확대되는 것을 폭주라고 보는 건데 예. 열폭주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정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씁니다. 파우치 형태다, 원형이다 이렇게 실험 조건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테슬라는 원형이고 네, 그렇죠. 배터리가 다들 제작한 그다음에 거죠. 다른 데는 파우치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자동차 판매량과 효율성 그리고 이제 후진 업체가 따라오는 걸 방지하는 게 가장 크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현대 너희들 자식은 이게 너희들 뭐 파우치로 오잖아. 좁은 공간에 잡은 면적에 배터리 많이 넣으려고 네. 파우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불러지 자식들아. 우리 같이 원통형으로 해봐 자식아. 이렇게 좀 빈 공간들 있잖아. 그러니까 불이 다 우리가 안 나지 자식들아. 라고 테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주 완전 자율이 지금 목전까지 왔고 배터리는 어떻게든지 잡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둘 다 불 안 꺼지는 건 똑같고 근데 하여튼 근데 테슬라 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방열이 좀 더 크는 이렇게 구조상. 공간에 이렇게 생긴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현대차는 이 공간에다가 네. 빡빡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파우치는 이렇게 주머니를 맞습니다. 빡 맞아요. 포개고 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테슬라 말 조금 설득력은 있어.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열폭주를 겸해서 오프가스가 오프가스는 뭐 그냥 예. 발생되는 가스를 예. 보통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지금 나와 보니까 가스가 꽤 많이 나오네요. 에탄올부터 시작해서 뭐 다채로운 가스들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를 했었을 때 이런 가스들이 쭉 나오네요, 그죠? 메탄, 에탄 있고 뭐 많네요. 일산화탄소도 발생하고요, 등등등. 이렇게 비율들이 뭐냐 했었을 때 발생되는 오프가스에 대한 부분들. 오프가스의 특성 꼭 기억하시고 배터리 용량, 오프가스의 특성. 그 다음에 오프가스에 대해서 열폭주. 결론은 배터리의 소시 구간별 열폭주 특성 50% 이상인 게 화염을 동반한 착화가 확인되고 30% 이하일 때는 낮아지고 유행도 비슷하다 해서 같다. 30% 충전해갖고 어떻게 쓰면 불가능해요. 그다음 보는 다음에 자동차를 잘 태워봤네요. 충전에 의한 화재 특성이 이건 뭐 결론 부분만 다 모아도 시험 문제 하나 나씩 나오겠네요. 네. 충전 비율 대비 어떻다. 네. 이런 것들도 언급되고 충돌일 때 어떻다. 충돌도 보시고 그죠? 그다음 폭발 위험성이 그림 예뻐서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는 3단계로 구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3단계 어떻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분류해서 시험 되겠네요. 답을 레벨 1일 때 어떤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가스 종류는 뭐가 있고 그렇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워봤었고 화재 특성도 기존 전기차 화재 대비 해당 화재에서 화염 범위가 넓고 폭발한 이유는 뭐냐 낮은 온도 처리하기 쉬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오프가스가 확대 범위가 크면 훨씬 더 이렇게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지향성 화염이네요. 지향성 화염 그렇죠. 위로 상승하게 되는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주차장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근데 내연기관은 위로인데 전기차는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게 가스 발생되자마자 분출되듯이 타는 거니까 내연기관은 증발하듯이 타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분출하듯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후좌우로 그래서 화재 확대가 더 심각하다. 피해가 인접 화재로 전이가 빠르다. 가솔린보다 이렇게 한번 명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식 소화덮개에 대한 질식 소화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실험을 해봐도 똑같다 되네요.
예전에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화재 전이 과정은 열폭주, 주변 배터리 열정달, 주변 배터리 열폭주 똑같은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불산. 저는 이거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해외 연구 결과, 이 연구 결과는 맞는지만 실제 사례하고는 좀 다른 한 3.7% 맥스로 해서 전체 전기에 대한 밀도는 0.92 정도 돼서 희석되거나, 불산이 솔직히 뭐 엄청나게 큰 독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뭐 ppm 단위로 보게 되면 한 3ppm 허용 농도긴 한데 그게 뭐 큰 그렇게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 위험한 정도가 이게 뭐가 위험합니까? 라면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배출도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요소를 얼마큼 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관홍한 데에 생기는 형태가 잘 없어가지고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산이 있고, 불산이 이제 저기 보시면 수용 물에 녹았을 때 이제 어느 불화수소와 불산 이런 데까지 있는데 그게 피부에 닿으면 그냥 맛이 안 돼요. 그게 불산이고, 그렇죠. 근데 HF가 불화수소가 수용성으로 가면 불산이 되는 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그냥 맛이 안 돼요. 맛이 가는 것보다는 약간 뭘로 실험했냐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채소들 그리고 소 이렇게 됐는데 안에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거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불산의 독성은 그렇게 엄청난 독극물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제조 공정에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유리 기판으로 이것을 뼈로 사진 찍고 이걸 이게 뭐 납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쫙 뼈를 전 사진 찍듯이 해서 깎아내는 건데 이것을 그 깎아낼 때 이게 불산 쓴다고 그러거든요. 불산 농도 엄청 높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농도가 높을 때는 진짜 위험한데. 그러죠. 우리 뭐냐면 이제 이게 배출되는 양 대비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산의 위험성이하고 엄청 핫 이슈였잖아요. 누출 사고. 그때도 학계의 약간 반론이 그렇게 안 위험하다. 그 정도 농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고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때 막 약간 속된 말로 우리 진짜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이제 검색해 보면 불산은 칼슘하고 반응해서 저칼슘전, 이게 칼슘에 있는 몸뼈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버린다더라고.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소에 다리 힘이 빠져서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불산은 위험하단 말이야, 안 위험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뼈 속에 침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농도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죠. 사실 그렇죠. 반도체 공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히 다르고 그때 이제 뭐 불산 농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말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언젠가 그 불산이 하여튼 고농도가 하여튼 구미에서 빠져나가서 사람 다치고 죽고 해서 이제 뉴스가 확 됐을 뿐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열폭주하고 난 다음에 불산이 나와도 크게 뭐 없다 이렇게 돼서 아쉽네요. 별로. 그다음 대형 장비 이런 것들은 크게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죠? 대형 장비는 이런 것도 제품 소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문 말고 그 전에 교수님이 주신 그 어디 자료에 보면 그때 왜 무슨 세미나 하루 종일 세미나에서 논문 발표돼 6개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소방청 자료에 그 대책 중에 하나 입법화까지는 아닌데 이것을 BMS를 얼러트 미리 알려주는 기능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으면 커넥티드 카가 거의 빌트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만들면 되겠다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능이 그래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BMS는 그죠? 그 BMS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충방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다. 아니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BMS의 온갖 기능들을 다 모은대요. 그런데 지금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일부, 배터리 30% 있어요, 40% 있어요.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그 셀이 만약에 400개가 있다. 그러면 셀 단위로 그 스테이트 오브 차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다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만 보여주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지. 테슬라에서는 그러니까 온갖 정보를 다 긁어 모아야 사고가 났을 때 뭐 때문에 났는지 그리고 제조사를 자기네들 방어할 건 방어할 거잖아요. 방어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고가 난 것은 제조사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써먹으려면 온갖 정보를 다 모은다. 근데 여기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일부.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 차 있고 배터리가 네가 저기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80% 충전을 해서 오늘 차가 이렇게 굴러다녀서 몇 시간 단위로 배터리가 얼마큼 소요 이것만 보여준다는 건데 온갖 정보들을 사실 많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 차가 만약에 수입돼서는 걱정이 내 모든 행동 패턴부터 해서 차량에 대한 미세한 모든 그러죠. 데이터가 다 그래서 전달될 것일 저기 현대차하고 소방차하고 얘기는 얘 있잖아. 그래 네 말도 알겠는데 여기 스테이터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셀이 40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00개 1번부터 100번 셀까지는 그 창전 상태가 그 제로야. 나머지 뭐 200번부터 300번까지 꽉 찼어. 지금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면 열폭출 가속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헬스 체크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이거 좀 이상 상태가 되면 이것을 그 코넥티카 무선으로 해서 소방청의 그 뭐라고 죠 소방 무슨 시스템 있잖아요. 그 정보 소방 봉주 시스템에다 보내줘요. 그 얘기는 안 보내주죠. 예를 들어 그런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현대하고 소방청은 좀 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거는 계속 해보길만은 한데. 그렇죠. 여튼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에 가장 최근 25년도의 대응 가이드는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것들은 없네요. 명료하게 그냥 화재 특성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는 없고 지난번에 교수님이 주신 근데 이거 말을 하기는 편한 게 대응 가이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더라도 전이 특성, 폭발 위험성, 지형성 하염,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 방법, 불산 위험성을 분류해서 써봐라. 요것들은 25점짜리라서 그다음에 저기 그 적절한 소방용 방법을 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쏟아주는 거, 뭐 질식 소화 두께가 어떻고 그건 좀 약할 것 같고 요 지금의 지향성 하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 출제위원이 보게 되면 되게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가이드는 접읍시다. 예.